새벽 5시에 나가 사온 고등어다. 아들은 비린내가 난다며 소시지를 찾는다. 옆에 앉은 며느리는 스마트폰만 본다. 이번 달부터 어머니 용돈 좀 줄이자. 집에서 먹고 자는데 돈 쓸 일이 뭐 있어?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등어 조림과 갓 지은 솥밥이 놓여 있었다. 새벽 5시부터 시장에 나가 싱싱한 놈으로 골라온 보람이 있었다. 하지만 식탁에 앉은 아들은 젓가락으로 생선살을 휘저으며 미간을 찌푸렸다. 엄마, 내가 생선 비린내 싫다고 몇 번을 말해. 아침부터 온 집안에 냄새 배게 이게 뭐야? 그리고 애 반찬은 소시지 같은 거 좀 구워주지. 옆에 앉은 며느리는 대답 대신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유기농 샐러드를 입에 밀어넣고 있었다. 내 손가락 마디마디에 밴 비린내는 그들의 안중에도 없었다. 거실에서는 6살 손자가 장난감을 집어 던지며 소리를 질렀다. 장판 위에는 어제 뿌린 과자 부스러기가 여전했다. 어차피 내가 치울 것을 알기에 누구 하나 허리를 숙이지 않았다. 나는 국을 한 모금 삼켰다. 목구멍이 꽉 막힌 듯 뜨거운 국물이 잘 내려가지 않았다. 이 집에서 내 이름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 어머니, 할머니 혹은 저기요. 나는 가구처럼 그 자리에 늘 있었고 공기처럼 당연하게 소비되었다. 30년 전 남편이 죽고 난 뒤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지는 아들의 성공이었다. 밤낮으로 식당 일을 하고 파출부 전선을 뛰며 번 돈은 모두 아들의 학비와 집값으로 들어갔다. 이제 아들은 번듯한 대기업 대리가 되었고 나는 그 대가로 이 집의 무임금 종신 파출부 자격을 얻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우리 부부 동반 골프 약속 있는 거 아시죠? 준이 좀 봐주셔야 해요. 아, 그리고 세탁소에서 제 코트 좀 찾아다 놔주세요. 지난번처럼 단추 떨어진 거 못 보고 그냥 오시면 안 돼요. 며느리가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내뱉은 명령에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챙강 하는 금소금이 정적을 깼지만 아들은 여전히 TV 뉴스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문득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 내외와 손자. 그 뒤편에 그림자처럼 서 있는 내 모습. 나는 그 사진에서 도려내진 종이 조각처럼 이질적이었다. 설거지를 하려 싱크대 앞에 섰을 때였다. 거실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속닥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자기야, 이번 달부터 어머니 용돈 좀 줄여야겠어. 요즘 물가도 올랐는데 어머니는 집에서 먹고 자고 다 하시잖아. 돈 쓸 일이 뭐 있겠어. 그 돈 아껴서 준이 영어 유치원 보내자. 그럴까? 어머니도 준이 생각하면 이해하시겠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었다. 그들에게 나는 가족이 아니라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인 자산 관리 대상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비수처럼 꽂혔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30년 동안 나를 지탱하던 모성애라는 이름의 밧줄이었다. 나는 고무 장갑을 천천히 벗었다. 물기가 뚝뚝 떨어지는 손을 앞치마에 닦았다.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낡은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작은 가방을 꺼냈다. 그 안에는 남편이 남겨준 작은 오피스텔 보증금과 자식들. 몰래 틈틈이 모아온 쌈짓돈이 들어있는 통장이 있었다. 아들은 내가 빈털터리인 줄 알겠지만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 비상구를 10년 전부터 조금씩 파놓고 있었다. 짐을 싸는 데는 10분도 걸리지 않았다. 내 옷 몇 벌과 낡은 화첩 하나. 그것이 60년 인생의 전부였다. 거실로 나오자 아들은 여전히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커피를 찾았다. 엄마, 나 커피 좀 타줘. 아이스로. 캡슐 새로 산 거 알지? 나는 대답 대신 현관으로 향했다. 신발을 신는 내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억눌려 있던 무언가가 터져나오기 직전의 전율이었다. 어디 가세요? 장 보러 가시게요? 올 때 우유 큰 거 하나 사오세요.
며느리가 무심하게 물었다. 나는 현관문을 열고 뒤를 돌아봤다. 그리고 평생 처음으로 그들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아니, 이제 퇴근하려고. 네, 퇴근이라니 그게 무슨. 나는 대답 대신 문을 닫았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내 30년의 속박이 끊겨 나갔다. 아파트 복도에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박혔다. 시원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날카롭게 살아있었다. 단지 밖으로 나오자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다. 나는 가방을 고쳐 메고 미리 봐둔 부동산으로 향했다. 내 주머니 속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려댔지만 나는 주저없이 전원을 껐다. 이제부터 내 이름은 어머니가 아니다. 40년 전 내가 포기했던 이름. 강진숙으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버스가 멈춰섰다. 나는 계단을 밟고 올라가 맨 뒷자리에 앉았다. 창밖으로 내가 30년을 바쳤던 아파트 단지가 점점 멀어졌다. 그것은 거대한 무덤처럼 보였다. 나는 가방 안에 화첩을 꼭 쥐었다. 이제 누구의 밥상도 누구의 빨래도 걱정하지 않는 나만의 밤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2부 예고 진숙이 도착한 곳은 보증금 500만 원짜리 낡은 옥탑방. 평생 처음으로 끓여먹는 1인분의 식사. 하지만 평화도 잠시 가족들이 그녀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하며 진숙의 휴대폰에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독설들이 쌓이기 시작하는데 오르막길은 가팔랐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다. 서울 변두리 재개발이 멈춘 낡은 동네의 꼭대기층. 내가 미리 계약해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짜리 옥탑방이다. 열쇠를 돌려 문을 열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차가운 냉기가 나를 반겼다. 아들의 34평 아파트에 비하면 화장실만 한 크기였다. 하지만 이곳엔 누구의 짐도 누구의 잔소리도 없었다. 오로지 내 숨소리뿐이었다. 짐을 풀었다. 옷 몇 벌을 낡은 행거에 걸고 화첩을 창가 작은 상자 위에 올렸다. 그것으로 내 살림은 끝이었다. 30년간 수천 장의 수건을 접고 수만 그릇의 설거지를 하던 손이 갈 곳을 잃고 허공을 저었다. 어색했다. 누군가를 위해 움직이지 않는 손가락이 이렇게 가벼울 줄은 몰랐다. 배꼽 시계가 울렸다. 부엌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좁은 싱크대 앞에 섰다. 찬장을 열어 아까 편의점에서 사온 라면 한 봉지를 꺼냈다. 냄비에 물을 붓고 가스레인지를 켰다. 파란 불꽃이 올라왔다. 아침마다 아들의 고등어를 굽고 며느리의 유기농. 국을 끓이던 화력과는 비교도 안 되게 약했지만 마음은 평온했다. 라면이 익어가는 냄새가 좁은 방 안을 채웠다. 나는 냄비채로 방바닥에 내려놓고 자리를 잡았다. 김치도 없이 생라면 가닥을 건져 올렸다. 후루룩. 뜨거운 국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 위장에 안착했다. 짜고 매운, 지극히 평범한 맛. 하지만 나는 이 라면 한 그릇을 먹으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평생 가족들의 잔반을 처리하거나 그들이 다 먹고 남은 식은 국에 밥을 말아먹던 버릇이 아직 몸에 배어 있었다. 1인분의 온전한 식사.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 속도대로 씹고 삼키는 이 행위가 이토록 눈물겨운 것인 줄 예전엔 왜 몰랐을까. 식사를 마치고 나서야 꺼두었던 휴대폰을 켰다. 액정이 밝아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진동이 폭발했다. 부재중 전화 47통, 메시지 100여 개. 아들과 며느리였다. 엄마, 지금 제정신이야? 애는 어쩌고 어딜 간 거야? 당장 안 돌아와. 어머니, 장난 그만하세요. 오늘 저녁에 손님 오기로 한 거 잊으셨어요? 냉장고에 재료만 사다 놓으면 어떡합니까? 당장 전화 받아.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메시지 어디에도 내 안부를 묻는 말은 없었다. 그저 자신들의 불편함, 깨져버린 일상에 대한 분노뿐이었다.
그들에게 나는 엄마가 아니라 고장 나버린 가전제품이었다. 없으면 불편하고 새로 사기엔 아까운 그런 존재. 나는 답장을 쓰는 대신 번호를 하나하나 차단하기 시작했다. 손가락 끝에 힘이 실렸다. 번호를 지울 때마다 내 인생을 짓누르던 돌덩어리가 하나씩 치워지는 기분이었다. 마지막으로 아들의 번호를 차단하려는 순간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다. 엄마, 내일 내 생일인 건 알아? 어떻게 엄마가 이래? 나 진짜 엄마 실망이다. 생일. 그랬다. 내일은 아들의 35번째 생일이었다. 매년 수수팥떡을 찌고 미역국을 끓여 바치던 날. 아들은 제 생일에 내가 없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었다. 내가 그 미역국을 끓이기 위해 얼마나 고단한 새벽을 맞이했는지는 단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았으면서 나는 휴대폰을 침대 구석으로 던져버렸다. 그리고 창문을 열었다. 옥탑방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다. 멀리 아들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 불빛이 보였다. 저 화려한 불빛 아래에서 그들은 지금쯤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며 내 욕을 하고 있을 것이다. 나는 가방에서 낡은 화첩을 꺼냈다. 40년 전 미대 입시를 준비하던 시절에 쓰던 낡은 연필을 쥐었다. 손마디가 굵어지고 굳은 살이 박여 예전처럼 섬세한 선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텅 빈 종이 위에 선을 긋기 시작했다. 첫 그림은 거창한 풍경이 아니었다. 방금 내가 먹은 작은 라면 냄비였다. 보잘것없고 초라하지만 오로지 나만을 위해 존재했던 그 냄비. 연필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적막한 방안을 채웠다. 밤은 깊어갔고 도시의 소음은 잦아들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로 잠들지 않았다. 60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강진숙으로 꿈을 꿀 준비를 마쳤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옥탑방 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정적을 깼다. 엄마,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당장 문 열어. 아들의 목소리였다. 올 것이 왔다. 철문이 비명을 질렀다. 낡은 옥탑방의 얇은 대문은 아들의 거친 발길질을 견디기 힘겨워 보였다. 나는 조용히 붓을 내려놓았다. 라면 냄비를 그리던 연필선이 마지막에 살짝 어긋났다. 문을 열자 잘 다려진 수트를 입은 아들이 땀 범벅이 된 얼굴로 서 있었다. 이 달동네와는 지독하게 어울리지 않는 차림이었다. 엄마, 미쳤어? 이딴 데서 뭐 하는 거야? 연락은 왜 다 차단하고. 아들은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좁은 방으로 들이닥쳤다. 그의 구두에 묻은 흙먼지가 내가 방금 닦아놓은 장판 위를 더럽혔다. 아들은 방을 한 바퀴 휘둘러 보더니 역겹다는 듯 코를 찌푸렸다. 이게 뭐야? 시위해? 용돈 좀 깎는다고 했다고 이 난리를 치는 거냐고. 애가 아침부터 할머니 찾느라 울고불고 집사람은 출근도 못했어. 오늘 내 생일인 거 알면서 이래? 아들의 목소리에는 걱정 따위는 없었다. 오직 자신의 일상이 어그러진 것에 대한 분노와 황당함 뿐이었다. 나는 방바닥에 앉아 아들을 올려다봤다. 35년 전 내 배를 가르고 나온 핏덩이가 어느새 자라 내 머리 꼭대기 위에서 군림하고 있었다. 준아, 신발 벗어라. 내 집이다. 엄마, 신발 벗으라고 했다. 내 차가운 목소리에 아들이 멈칫하며 구두를 벗었다. 하지만 분은 가라앉지 않은 모양이었다. 그는 내 앞에 털썩 주저앉아 삿대질을 시작했다. 엄마가 이러면 내가 회사에서 일이 손에 잡히겠어. 남들이 알면 내가 엄마 고려장이라도 시킨 줄 알 거 아냐. 당장 짐 싸. 가서 미역국 끓여야 할 거 아냐. 미역국. 그놈의 미역국 소리에 나는 헛웃음이 터졌다. 30년 넘게 그놈의 생일상을 차리기 위해 내가 바친 새벽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내가 사는 그 34평 아파트. 내 능력으로 샀다고 생각하지?
내 뜬금없는 질문에 아들이 눈을 가늘게 떴다. 무슨 소리야? 내가 대출 받고 내 월급 모아서. 그 대출금 이자 누가 내줬니? 내 아빠 죽고 나온 보험금, 내가 식당 주방에서 10년 동안 무릎 나가게 일해서 모은 돈. 그거 다 내 아파트 잔금으로 들어갔어. 내가 너한테 빌려준 게 아니라 사실상 내가 산 집이야. 아들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애써 부정하려 고개를 저었다. 그건 엄마가 자식 위해서 당연히 해줄 수 있는 거지. 이제 와서 그걸 생색내겠다는 거야? 생색? 아니, 정산하자는 거야. 나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다. 지난밤 잠을 설치며 작성한 가사 노동 및 육아 지원 비용 청구서였다. 30년 가사 노동, 6년 손주 양육. 최저 시급으로 계산해도 아파트 한 채 값은 좋게 넘었다. 내가 내 집에서 공짜 파출부로 산 세월, 이제 돈으로 받으련다. 내가 나한테 주는 그 푼돈 용돈 말고 내가 정당하게 일한 대가. 아들은 서류를 낚아채더니 찢어버렸다. 종이 조각이 허공에 흩어졌다. 엄마 진짜 돈에 미쳤어? 우리가 남이야? 가족끼리 어떻게 이래? 엄마 노후 내가 책임진다고 했잖아. 책임? 내가 말하는 책임이 내 용돈 깎아서 내 애 영어 유치원 보내는 거니? 며느리 코트 세탁소에서 찾아오는 거니? 난 내 엄마로 살 만큼 살았다. 이제 내 인생 살겠다고 퇴근한 거야.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다. 나가라. 생일 축하한다는 말은 안 하마. 너 낳느라 내 몸 부서진 건 기억도 못하는 놈한테 그런 말까진 사치니까.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평생 순종적이고 헌신적이었던 엄마의 배신에 그는 큰 충격을 받은 듯 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아들이 문 밖으로 쫓겨나듯 나간 뒤 나는 문을 걸어 잠갔다. 다시 정막이 찾아왔다. 나는 찢어진 서류 조각들을 하나하나 주워 모았다. 아들은 내가 겁만 주는 줄 알겠지만 틀렸다. 나는 이미 변호사를 만나 사전에 증여했던 재산 반환 소송을 준비 중이었다. 창밖으로 아들이 신경질적으로 차에 올라타 떠나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다시 연필을 쥐었다. 이번에 그릴 것은 문에 걸린 낡은 빗장이었다. 나를 가두던 벽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유일한 방패. 하지만 그날 오후 생각지도 못한 손님이 찾아왔다. 며느리였다. 그녀의 손에는 하얀 봉투가 들려 있었다. 며느리는 아들보다 영악했다. 그녀는 문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 대신 조용히 구두를 벗고 들어와 내 낡은 방바닥에 손수건을 깔고 앉았다. 그녀의 손에 들린 하얀 봉투는 아까 아들이 휘두르던 폭력적인 분노보다 훨씬 더 묵직한 압박감으로 다가왔다. 어머니, 진정하시고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애 아빠가 앞뒤가 꽉 막혀서 실례를 했네요. 며느리는 부드럽게 웃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봉투를 내 앞으로 밀어놓았다. 이거 제가 따로 모아둔 돈이에요. 1,000만 원입니다. 어머니 그동안 고생하신 거 제가 왜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매달 200만 원씩 월급 형식으로 드릴게요. 가사 노동비, 육류가 수당.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근무 계약서라도 써드릴까요? 월급 200만 원. 평생 푼돈 용돈 몇십만 원에 벌벌 떨며 자식 눈치를 보던 노인에게는 거부하기 힘든 액수일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 봉투를 보며 며느리의 영악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녀는 나를 가족으로 돌려보내려는 게 아니라 가장 다루기 쉬운 값싼 노동력으로 다시 매수하려는 것이었다. 희주야, 넌 내가 돈 때문에 이러는 것 같니?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건 알죠. 하지만 어머니 여기서 이렇게 사시는 건 아니잖아요. 남들이 알면 저희가 뭐가 돼요? 그리고 사실. 며느리가 목소리를 낮추며 내 곁으로 바짝 다가앉았다. 그녀의 눈에 이체가 서렸다.
준희 씨 몰래 어머니께만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준희 씨 요즘 상황이 안 좋아요. 회사에서 권고사직 명단에 올랐거든요. 투자했던 주식도 반토막이 났고요. 지금 어머니마저 나가버리시면 우리 집 정말 무너져요. 아들의 몰락. 며느리는 내 모성애라는 약한 고리를 정확히 겨냥했다. 아들이 실직 위기라는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걸 느끼며 나는 내가 여전히 엄마라는 껍데기를 완전히 벗어던지지 못했음을 깨달았다. 며느리는 내 흔들리는 눈빛을 놓치지 않고 쐐기를 박았다. 어머니가 집에 계셔야 제가 마음 놓고 일을 해서 빚을 갚죠. 어머니, 이건 어머니 아들을 살리는 길이에요. 준희 씨한테는 비밀로 할게요. 그 사람 자존심 센 거 아시잖아요. 비밀. 아들의 실직과 빚. 그리고 그것을 메우기 위해 다시 돌아오라는 며느리의 애원. 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옥탑방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며 내 발등을 덮었다. 며느리는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했는지 내 손을 꼭 잡았다. 차갑고 단단한 손이었다. 어머니, 내일 아침에 차 보낼게요. 짐은 제가 다 챙겨갈 테니까 몸만 오세요. 며느리가 일어섰다. 그녀가 남긴 1,000만 원 봉투가 방바닥에서 하얗게 빛났다. 그녀가 나간 뒤 나는 다시 정막 속에 홀로 남았다. 아들의 실직. 그 한마디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내가 없으면 아침 밥상도 아이의 등원도 엉망이 된 집안일도 아들의 어깨를 짓누를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 며느리가 놓치고 간 사실 하나가 떠올랐다. 그녀는 아들이 주식으로 돈을 날렸다고 했다. 아까 아들은 나에게 내 용돈을 깎아 손주의 교육비를 대겠다고 했다. 아들의 실직을 숨기기 위해 내가 필요하다는 말은 결국 나를 다시 그 감옥 같은 집에 방패막이로 쓰겠다는 소리였다. 나는 휴대폰을 켰다. 아들의 실직 여부를 확인하는 건 어렵지 않았다. 전 직장 동료였던 이에게 조심스럽게 안부를 물었다. 돌아온 대답은 예상 밖이었다. 준이요? 이번에 과장 승진했잖아요. 어제 축하 파티도 크게 했는데요.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며느리는 거짓말을 했다. 내가 가장 약해지는 자식의 불행을 이용해 나를 다시 집으로 끌어들이려 한 것이었다. 그들은 나를 인간으로 대우할 생각이 애초에 없었다. 나는 바닥에 놓인 1,000만 원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봉투는 문 밖에 내놓았다. 거짓말은 내 남편한테나 해라. 그리고 내일부로 소장 접수될 거다. 아파트 잔금, 이자까지 쳐서 돌려받을 생각이다.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1분도 안 되어 전화가 울려댔지만 나는 이번에도 주저없이 차단했다. 분노보다 무서운 건 허망함이었다. 30년을 키운 자식과 며느리가 나를 이토록 철저하게 기만하려 했다는 사실. 나는 화첩을 펴고 다시 연필을 쥐었다. 손이 떨렸다. 이번에 내가 그린 것은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었다. 나를 태우는 불이 아니라 내 과거를 태워버리는 정화의 불이었다. 그런데 그때 옥탑방 마당에서 낯선 인기척이 들렸다. 이번엔 아들도 며느리도 아니었다. 40년 전 내가 화실에서 만났던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진수가, 너 여기 있었구나. 마당에 서 있는 여자의 실루엣이 낯설지 않았다. 40년 전 좁은 화실에서 함께 밤을 지새우며 캠퍼스를 채우던 혜정이었다. 그녀는 세월의 흔적을 정중하게 받아들인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진수가, 정말 너 맞구나. 혜정은 현재 시내에서 작은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우연히 이 동네 부동산에 들렀다가 내 이름을 본 기억이 나 수소문 끝에 찾아왔단다. 나는 낡은 플라스틱 의자를 내어주었다. 혜정의 눈길이 내 화첩에 머물렀다. 여전하네. 내 선은 여전히 날카롭고 정직해. 그녀의 칭찬이 생경했다.
지난 30년 동안 내가 들은 유일한 평가는 국이 짜다거나 빨래가 덜 말랐다는 타박뿐이었다. 내 이름 강진숙 석자가 누군가에게 화가로 기억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옥탑방의 냉기보다 더 선명하게 살을 파고들었다. 우리는 긴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혜정은 내 그림 몇 점을 유심히 보더니 전시회 제안을 했다. 거창한 것이 아닌 자신의 갤러리 한쪽에 마련된 신인 작가 코너라고 했다. 내가 버린 게 아니야, 진수가. 잠시 붓을 놓았을 뿐이지. 이제 다시 쥐면 돼. 혜정이 떠난 뒤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아까와는 다른 종류의 고독이었다. 무거운 모성애를 덜어낸 자리에 서늘한 열망이 차올랐다. 그 시각, 아들의 아파트는 지옥이었을 것이다. 나는 차단했던 번호를 잠시 풀고 미리 설치해둔 가정용 홈캠 앱을 켰다. 거실은 난장판이었다. 6살 손자는 배가 고프다며 바닥을 뒹굴며 울고 있었고 며느리는 배달 음식 박스를 정리하지도 못한 채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다. 어머니 어디 계시냐고. 당신이 거짓말해서 더 화나신 거 아냐? 아들의 고함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려왔다. 아들은 승진 축하 파티를 하던 그 번듯한 수트 차림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아 있었다. 나보고 어떡하라고. 애 유치원 등원은 누가 시키고 청소는 누가 해? 도우미 부르니까 한 달에 300은 달라는데 당신이 낼 거야? 며느리의 목소리도 날카로웠다. 그들에게 나는 가족이 아니라 집안이라는 기계를 돌리는 핵심 부품이었다. 부품 하나가 빠지자 그들의 화려한 일상은 순식간에 멈춰버렸다. 나는 조용히 앱을 껐다. 통쾌함보다는 허탈함이 앞섰다. 내가 저 아비 규환을 막아주기 위해 내 인생 30년을 갈아 넣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다음 날 오전 나는 우편함에서 내용 증명 한 통을 확인했다. 내가 보낸 소장에 대한 아들의 답변서가 아니라 며느리가 보낸 법적 대응 예고장이었다. 그녀는 내가 치매 증상이 있어 재산권을 행사할 능력이 없으며 강제로 나를 요양병원에 입원시키겠다는 협박을 담고 있었다. 나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어서라도 다시 부려먹겠다는 심산이었다. 나는 곧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미리 준비해둔 정신건강진단서와 지난 10년간 아들 내외의 폭언, 그리고 가사 노동 착취를 증빙할 수 있는 녹취록과 일기장을 꺼내 놓았다. 사모님, 이 정도로 준비하셨으면 승소는 확실합니다. 특히 증여 반환 소송은 부양 의무 불이행이 명확해서 유리해요. 변호사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아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게 아니었다. 그저 내가 빌려준 내 인생의 값을 정당하게 돌려받고 싶을 뿐이었다. 그날 오후 나는 혜정의 갤러리를 방문했다. 입구에 걸린 내 이름 3글자를 보았다. 신인 작가 강진숙 초대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울컥 치밀어 올랐다. 30년 전 식당 주방에서 고등어를 굽던 연기, 며느리의 비위를 맞추며 닦았던 거실. 바닥, 아들의 짜증 섞인 목소리. 그 모든 것이 비로소 남의 일처럼 느껴졌다. 전시장 한쪽에서 붓을 들었다. 이제 누구의 비린내도 나지 않는 오로지 물감 냄새만이 가득한 내 세상이었다. 며칠 뒤 아파트 단지 내에 소문이 퍼졌다. 대기업 대리 김준이 홀어머니를 파출부 취급하다 소송당했다는 이야기였다. 내가 보낸 소장은 아들의 회사 법무팀에까지 전달되었다. 아들의 탄탄대로였던 커리어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아들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이번에는 차단되지 않은 갤러리 번호로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제발. 나 회사 잘리게 생겼어. 이거 소 취하해주면 안 돼? 내가 잘못했어. 응? 다시 집에 들어와. 내가 진짜 잘할게. 비굴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비굴한 목소리.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가 그리워하는 건 엄마가 아니라 공짜 파출부라는 사실을.
준아, 넌 내 아들로 태어난 게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었다고 생각했지? 아니야. 그건 내 인생의 가장 큰 빚이었어. 이제 그 빚, 내가 다 청산하련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창밖에는 다시 노을이 지고 있었다. 옥탑방 마당에 널어놓은 내 옷가지들이 바람에 가볍게 흔들렸다. 누구의 것도 섞이지 않은 오로지 내 냄새만이 나는 옷들이었다. 내일은 전시회 오픈 날이다. 40년 전 포기했던 꿈이 비로소 만개하려 하고 있었다. 갤러리 조명은 생각보다 차가웠다. 하얀 벽면에 걸린 내 그림들은 낯설었다. 고등어, 걸레, 낡은 고무장갑. 평생 나를 옥죄던 가사 노동의 상징들이 액자 속에 박제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예술이라 불렀지만 나에게는 흉터였다. 전시회 입구에 세워진 화환들 사이로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아들과 며느리였다. 그들은 축하하러 온 게 아니었다. 아들의 얼굴은 일주일 사이 반쪽이 되어 있었고 며느리의 눈은 도끼로 가득했다. 어머니, 정말 이럴 거예요? 동네방네 우리 망신 주니까 시원하세요? 회사 사람들이 다 알아요. 나 이제 고개도 못 들고 다닌다고요. 아들이 내 팔을 붙잡았다. 갤러리 안의 시선들이 우리에게 쏠렸다. 예전 같으면 당황해서 아들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쳤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가만히 그를 응시했다. 내 눈이 너무 평온해서였을까? 아들이 오히려 당황하며 손을 놓았다. 망신은 내가 준 게 아니라 내가 산 거다. 나는 그저 내 인생의 영수증을 청구했을 뿐이야. 돈 돌려줄게요. 아파트 팔아서라도 줄 테니까 일단 이 소송이랑 전시회부터 취소해요. 엄마가 화가 나니 사람들이 웃어요. 며느리가 옆에서 거들었다. 나는 그녀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희주야, 너는 내가 치매라고 했더구나. 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해서 내 돈을 내가 못 쓴다고. 덕분에 병원에서 정밀 검사 잘 받았다. 의사가 그러더구나. 내 뇌는 아주 멀쩡한데 마음이 너무 지쳐 있었다고. 나는 가방에서 법원에서 온 확정 판결문을 꺼냈다. 아파트 잔금 2억 5천만 원과 그동안의 이자, 그리고 지난 6년의 양육비를 포함한 합의금 총 4억 원. 재판부는 나의 손을 들어주었다. 아들이 증여받은 재산은 부양 의무를 전제로 한 것이었으나 그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는 판결이었다. 다음 주까지 입금해라. 아니면 내 아파트 압류 절차 들어간다. 엄마. 아들의 절규가 갤러리를 울렸다. 하지만 누구도 그를 편들지 않았다. 혜정이 부른 보안 요원들이 그들을 밖으로 끌어냈다. 그들이 사라진 뒤 전시장은 다시 고요해졌다. 한 달 뒤, 아파트 매매 대금이 내 통장으로 입금되었다. 아들 내외는 결국 집을 팔고 경기도 외곽의 작은 빌라로 이사를 갔다고 들었다. 며느리는 직장을 그만두고 독박 육아를 시작했고 아들은 승진 누락 이후 만년 대리로 남게 되었다는 소식도 건너 들려왔다. 전혀 고소하지 않았다. 그저 무덤덤했다. 그들이 겪는 고통은 내가 30년 동안 매일 아침 맞이했던 일상의 무게보다 가벼울 것이기에. 나는 옥탑방을 정리했다. 500만 원짜리 보증금을 돌려받고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작은 화실을 계약했다. 방 하나에 거실 하나. 오로지 나를 위한 공간이었다. 짐을 옮긴 첫날 밤. 나는 근처 시장에 갔다. 이번에는 아들이 좋아하는 고등어도 며느리가 찾는 유기농 샐러드도 사지 않았다. 내가 평생 먹어보고 싶었지만 비싸다는 이유로 혹은 나만 먹기 미안하다는 이유로 외면했던 식재료들을 장바구니에 담았다. 싱싱한 전복, 최고급 한우 소고기, 그리고 향이 좋은 와인 한 병. 화실 한가운데 작은 테이블을 놓고 음식을 차렸다. 갓 지은 밥 위에는 전복을 듬뿍 올렸고 소고기는 소금만 살짝 뿌려 구웠다. 텔레비전도 휴대폰도 껐다.
오로지 음식의 온기와 씹는 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다. 맛있다. 그 짧은 한마디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다. 평생 남이 먹다 남은 찌개 찌꺼기를 처리하던 습관이 비로소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나는 와인 한 잔을 천천히 들이켰다. 쌉싸름한 액체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 온몸으로 퍼졌다. 취기가 기분 좋게 올랐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젤 앞에 섰다. 새하얀 캠퍼스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붓을 들었다. 이제 무엇을 그릴까 고민하지 않았다. 첫 번째 붓질은 선명한 주황색이었다. 그것은 내가 매일 아침 마주하던 차가운 부엌. 불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새로 타오르기 시작한 생의 에너지였다. 화면 하단에 내 이름을 정갈하게 적어 넣었다. 강진숙.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도 할머니도 무임금 파출부도 아닌 그저 온전한 인간 강진숙. 창밖으로는 서울의 밤이 반짝이고 있었다. 예전에는 저 불빛들이 나를 감시하는 눈동자 같았지만 이제는 나를 축하하는 박수 소리처럼 느껴졌다. 나는 다시 붓을 움직였다. 내 인생의 진짜 1페이지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우리는 종종 희생을 사랑으로 착각하며 삽니다. 특히 어머니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희생은 당연한 것으로 치부되곤 하죠. 하지만 잊지 마세요. 당신이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기에 당신의 인생은 너무나도 아깝습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밥상을 차리며 자신의 이름을 잊어가는 수많은 강진숙들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퇴근하십시오. 당신의 인생으로.